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1분기 해외에서 판매한 RV 차량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3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의 RV 차량 평균 판매 가격은 6,600만 원에 달해 이제 비싸도 잘 팔리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23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부동의 1위였던 반도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위클리 옵션 시장이 한방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춘 이후 개인들의 거래 규모는 80배나 늘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중국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제 전 세계 소비자들은 현대차와 기아를 더 이상 가성비로 타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현대차가 해외에서 판매한 자동차 평균 가격이 6천만 원을 넘었고 기아도 4천만 원 중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제네시스나 SUV 차량을 중심으로 이제는 비싸도 잘 팔리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8천만 원이 넘는 기아의 첫 대형 전기 SUV EV9은 사전 예약이 벌써 10,000대를 넘었습니다. 첫 소식 정원우 기자입니다. RV 6,621만 원, 승용 5,389만 원, 현대차의 1분기 해외 판매 가격입니다. 재작년과 비교하면 모두 1,000만 원 이상 판매 가격이 올랐습니다. 기아도 RV의 해외 판매 가격이 5,400만 원을 넘어 어느덧 고가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승용까지 포함한 해외 평균 차값은 현대차가 6천만 원대, 기아는 4,500만 원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모델이 다양화되며 전체 승용과 RV 평균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이 오른 영향도 있지만 제네시스 등 프리미엄 라인업 비중을 확대한 것이 가격 상승 효과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상승에도 현대차는 1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102만 대, 기아는 76만 대로 두 자릿수 이상 판매를 늘렸습니다. 비싸도 잘 팔리는 브랜드라는 점을 증명해낸 셈입니다. 고가 차량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판매 믹스 개선 결과 현대차와 기아는 1분기 합산 영업이익 6조 4천억 원, 영업이익률 10.5%라는 역대급 실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기아는 야심작 대형 전기 SUV EV9의 국내 사전 계약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가격이 8천만 원 수준에 달해 흥행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지만 8영업일 만에 10,000대를 돌파했습니다. K9과 모하비 등 기아의 역대 플래그십 차종의 최종 사전 계약 대수를 넘어서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차익 결제 거래 CFD 계좌에서 시작된 주가 폭락 사태로 최근 들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주 목요일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위클리 옵션 시장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한방을 노리는 개인들의 투기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생 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춘 이후 개인들의 거래 규모가 80배나 늘었습니다. 먼저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주 목요일 위클리 옵션을 통해 코스피 200 지수 상승 하락에 베팅하는 불개미들이 늘고 있습니다. 위클리 옵션이란 2019년 9월 출시된 장내 파생 상품으로 일반 월물 옵션과 달리 일주일 단위로 만기가 돌아옵니다. 정부는 위클리 옵션을 출시하며 정규 옵션보다 적은 비용으로 해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옵션 만기일 효과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지금 위클리 옵션을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정부와 180도 달랐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레버리지를 통해 수백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인생 역전이 가능한 도박판이라는 겁니다. 국내 위클리 옵션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의 거래 규모는 도입 당시와 비교해 80배 넘게 커졌는데 직장인 주식 커뮤니티에선 여긴 매주 터진다,
국가가 인정한 합법 도박으로 오라는 등의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기대 수익만큼이나 기대 손실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만기가 짧은 탓에 지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갑자기 하루에 2% 이상 방향이 반대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거의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손실 계산하면은 1년에 한두 번씩은 3천만 원 정도 이상의 손실이 난 적이 있어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차액 결제 거래 상품보다 낮은 진입 장벽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CFD는 개인 전문 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한 반면 1,000만 원 이상의 예탁금, 몇 시간의 교육만 수강하면 누구나 위클리 옵션 시장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이지만 도박판으로 바뀐 지 오래된 만큼 전문가들은 시장 감시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주가 조작할 사람들은 그럼 이제 CFD 안 하고 다른 걸 쓰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보를 지금은 딱 감독 당국만 보고 있는데 그 투자자가 판매사가 관련된 거래들 볼 수 있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정부와 감독 당국, 증권업계의 관심이 CFD로 쏠려 있는 사이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또 다른 도박판으로 대박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네,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 기자, 앞서서도 봤지만 위클리 옵션이 당초 도입 취지랑은 다르게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끊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도입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경제 이벤트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위클리 옵션은 해외 선물로 빠져나간 국내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2019년 9월 도입됐습니다. 기존은 월물 옵션의 만기가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경제 이벤트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위클리 옵션은 두 번째 목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목요일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기업 실적 발표나 미국 FOMC 같은 경제 이벤트에 대응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클리 옵션은 매주 상장되다 보니까 이런 위험에 노출됐을 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위험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정부 입장에선 위클리 옵션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도 이벤트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11년까지 파생금융상품 거래 1위를 기록하던 한국 시장을 이 정부는 국민들이 도박과 같은 투기에 노출돼 있다며 대대적으로 규제에 들어갔고 그 결과 한국의 파생상품 거래 순위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부랴부랴 정부는 거래 단위를 축소한 미니 선물 옵션을 도입하더니 위클리 옵션처럼 카지노라고 해도 무방한 위험한 상품을 도입했습니다. 네, 이 위클리 옵션이 도입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분명히 순기능도 있고요. 그런데 이 위클리 옵션이 아무래도 이 단기적으로 발생한 충격에 따른 이 변동성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입 당시부터 약간 투기적인 요소도 있다 이런 지적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클리 옵션은 이 주가 변동에 따른 가격 민감도가 일반 월물 옵션에 비해서 최대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옵션 가격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결정이 되는데요. 만기가 짧을수록 시간 가치 변동폭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기일 동시호가 때 가장 가격 변화가 큽니다. 실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던 지난 4일 오후 3시 이후 차트를 보면요. 5분 간격으로 차트를 이제 봤을 때 동시호가 때 그 그래프의 변동폭이 가장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위클리 옵션 투자자는 이 구간에서 주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옵션 상품이 그렇듯이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은 옵션을 매도할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위클리 옵션이 월물 옵션보다 변동성이 큰 만큼 옵션을 매도했다가 지수가 베팅한 방향의 반대로 갈 경우 손실폭이 무한대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업계 관계자 얘기를 종합하면요. 옵션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가 반대 매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파생 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격 요건을 낮춘 것도 위클리 옵션 투기를 부추긴 한 요인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격조차 안 되는데 지금 불법으로 계좌를 빌려서 투자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사설 업체의 선물 옵션 계좌 대여 사이트인데요. 이 단연간 대여 계좌 서비스 업무 경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계좌 대여를 위해 이름과 개인정보 등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에 투자하기 위해선 기본 예탁금 1,000만 원 이상, 사전 교육 1시간, 모의 거래 3시간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탁금을 낼 능력이 없어서 선물 옵션 투자가 제한된 개인들을 대상으로 계좌를 대여해주겠다며 버젓이 개인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투자자가 계좌 대여 업체에 1계약당 50만 원 수준의 보증금과 투자 원금을 입금하게 되면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대여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업체들이 자체 HTS를 만들어서 주문을 받고 대리해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업체는 투자자가 수익을 낼 때까지 기다리다가 수익이 나면 HTS를 중단시키거나 잠적해서 계좌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계좌를 대여한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계좌는 오직 본인 명의로만 개설해서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빌려준 업체와 대여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으로 봤을 때도 위법 행위인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선물 옵션은 일정 자격을 갖춰야만 투자할 수 있는데 비자격자가 투자를 한 꼴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이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익결제 거래 CFD보다 사실 변동성이 훨씬 더 큰데 뭐 이거를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 이 위클리 옵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CFD 사태와 위클리 옵션 시장 판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해외 선진 금융상품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도했고요. 또 투자자 보호를 비롯한 관리와 감독은 민간에 떠넘겼습니다. CFD를 활용한 새로운 주가 조작 기법이 나왔듯이 위클리 옵션을 활용한 주가 조작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위클리 옵션이 자본시장의 시한폭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투기적 쏠림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특성을 보면 위클리 옵션을 로또 사듯이 좀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내 시장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작은 괜찮았는데 좀 힘이 금방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죠. 맞습니다. 앵커 말대로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시원찮은 시장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면서 길었던 하락세를 끝내나 싶더니 개장 1시간이 지나면서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2,480선을 턱걸이했고요. 코스닥은 개인들이 3거래일 연속 매수를 이어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갈팔지팡을 이어가는 시장 탓일지 쪼그라든 투자 심리를 반영하듯 거래도 위축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끌어넘친 투심, 불씨는 살아있다로 잡았습니다. 네. 5월 들어서 오늘까지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9조 원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지금 차트에서 확인 가능하시죠? 지난달보다 30% 감소한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금액으로 놓고 보면 3조 원이 넘게 줄어든 건데요. 비율로 따지면 2021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의 감소폭입니다. 네,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지난달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이 코스닥만 놓고 보면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코스닥은 지난달에 3분의 1 토막이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초위 2차 전지주 열풍에 힘입어서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폭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지난해 12월 5조 원 초반에 머물던 일평균 거래 대금은 불붙은 투자 심리에 지난달 3배 가까이 늘어난 바 있었죠. 실제로 올해 2월 이후 코스닥 시장의 거래액이 코스피를 넘어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랭하긴 했지만 투심이 완전히 꺼졌다고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두 시장 모두 지난해 평균치를 웃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스피의 2022년 연평균 거래대금은 9조 원인데 최근 이보단 1,000억 원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죠. 코스닥 역시 올해 평균 10조 원대를 기록 중인데 지난해보다 3조 원 넘게 많은 금액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증시 과열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히 좀 새롭게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자동차와 미디어 엔터는 오르고 있고요. 유틸리티, 에너지, 화학 업종은 빠지고 있습니다. 이달 첫 거래일인 2일부터 오늘까지의 지수 등락을 살펴본 결과인데요. 5월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제 주도주 바통터치, 자동차, 수출 효자 나야나로 잡았습니다. 네. 증시가 빠지는 상황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기회이기도 하죠. KRX 지수를 기준으로 업종들의 등락률을 살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의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어서 미디어 엔터, 은행으로 이어지고요.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유틸리티나 에너지화학, 기계장비인데 줄줄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틸리티에는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에너지화학은 소위 배터리줄로 분류되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올해 들어서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가 부동의 1위였던 반도체를 꺾고 흑자 규모 1위를 차지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때문에 전통적인 수출 효자 자리를 자동차가 바꿔 깨쳤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이 역대급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총 2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1조 원이 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전년 대비 최고 30% 넘게 수출을 늘린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두 종목 모두 하락하겠습니다. 각각 2.6%, 3% 빠졌는데요. 기관이 현대차를 200억 원 넘게, 기아 역시 150억 원 이상을 매도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현대차와 기아를 각각 179억 원, 416억 원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에 베팅한 모습입니다. 네, 이번엔 엔터주도 요즘 뜨겁습니다. 이게 뭐 꼭지인가 더 오를 것인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오늘 JYP 엔터가 시총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맞습니다. JYP는 오늘만 20%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끝냈습니다. 코스닥 시총 6위를 차지하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상승률이죠. 네. 앞서 JYP의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인 가수 박진영 씨는요, 2014년에 3조 원을 목표 시총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 꿈은 이루어졌다. 난 6천억 있는 대로 잡았습니다. 네. 지난 2014년 3조 원을 목표 시총으로 내걸었는데 이것을 지난달 14일 종가 기준 이미 달성했습니다. 연이어서 한 달 만에 1조 원이 더 불어나면서 시가총액이 4조 원이 된 거죠. 이간 주가 상승률은 30%가 넘습니다. JYP 엔터는 지난 3월을 저점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요.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눈에 띄는데요. 최근 한 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JYP 엔터를 700억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 오늘 장에서만 400억 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JYP 외에도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입니다. 뭐 결국에는 뭐 실적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JYP 엔터의 강세는 실적이 큰 몫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1분기 실적이 지난해의 2배로 집계됐다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서부터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성적표에 증권가의 장밋빛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증권, 현대차증권, 키움증권 등이 줄줄이 목표가를 올린 건데요. 이 외에 YG엔터테인먼트나 SM, 하이브 등도 오늘 줄줄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SM을 제외하면 모두 전망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했다는 공통점이 이들에게 있는데요. 엔터업계는 보통 1분기를 비수기로 여깁니다. 가수들의 활동이 이게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에는 엔터 기업들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콘서트를 다시 열고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예년과는 다른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제한적이고 미국 지역은행의 금융 불안이 전 세계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란 상저하고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5년간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3.4%. 하지만 최근 IMF 등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을 맞았던 2010년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의 경기 침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올해 세계 경제가 2.6%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였지만 미국발 금융 불안과 신용 긴축, 글로벌 정책 공조 약화로 더딘 회복세가 이어진다는 진단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의 키워드는 더딘 복원을 향한 협소한 통로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2년에 3.3% 성장한 것에 비교해 본다면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내수 중심 성장으로 중국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중국의 경제활동 체계가 과거만큼 우리 경제에 수혜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제 특수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높은 재고 탓에 우리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딘 세계 경제 회복세에 대중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마저 줄어들면서 올해 한국 경제가 정부 전망과 달리 상저 하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위축으로 경제 성장률이 1% 내외로 하락한 후 수출 부진으로 1.5% 성장에 그치며 2022년 2.6%에 비해 성장대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한일 셔틀 외교 회복에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수출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경제 협력을 대중교역 의존도를 줄이는 돌파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재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5060 세대가 늘면서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 훈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년 퇴직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70살, 80살이 돼도 자기 일이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연금을 떠나서 그냥 에너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일을 하는 60세 이상 인구는 45%로 절반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인구도 30%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노후 대안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고 금액은 줄어들 수 있어 재취업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취업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 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5060 세대 실업자도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특화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베이비 부모나 이런 세대들이 지금 사회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태까지 기여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충격 흡수가 안 되고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에서는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신중년 특화 과정을 운영 중인데 경쟁률이 3대 1에 달하고 수료생 취업률은 54%를 넘어섰습니다. 제2의 어떤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 노무직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직업 교육이 좀 필요하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는 2025년 고령 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5060 세대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회의를 앞두고 방한한 G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내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캐나다는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번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방산인사이드 고영욱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 기자, 먼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네, 이게 이제 캐나다 해군이 이제 낡은 잠수함을 교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제 디젤 엔진을 주 그 동력원으로 하는 재래식 잠수함이면서 장거리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3,000톤급 그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러면 이제 올 하반기에 공고가 나올 예정이고요. 도입을 추진하는 규모는 8에서 12척입니다. 실제 잠수함 구입 비용은 한 척당 2조에서 3조 원가량이 될 전망이고요. 여기에 이제 유지 보수 비용까지 더해서 전체 운용 기간 동안 6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캐나다는 이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좀 미국의 국방력을 의존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이제 좀 스스로 바다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온 건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캐나다는 이제 영토 자체는 러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지만 해안선의 길이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길거든요. 20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쪽으로는 러시아 그리고 또 이제 서쪽으로는 중국의 그 원자력 잠수함이 호시탐탐 지금 위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캐나다가 갖고 있는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 4척밖에 없어요. 그마저도 지금 이제 퇴역을 앞두고 있는데 네. 자주 고장이 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도크에 정박해서 수리를 받는 데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대서양 한복판에서 불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동안에는 어쨌든 이제 미국이 이제 태평양과 대서양 모두를 지금 방어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는 꼼짝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오바마 정부 시절에 국방 예산을 이제 대거 삭감한 뒤에 이제 그 북미 대륙을 지킬 그 전력이 부족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안보 무임승차론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제 그 2017년 이제 캐나다 의회에서도 좀 안보 환경이 좀 이제 달라졌으니 우리도 이제 좀 신형 잠수함을 좀 도입을 해서 조금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어느 정도 구체화된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캐나다에서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뛰어들 기업은 어디입니까? 좀 수주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그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두 곳 정도로 좁혀지고요. 네. 기업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 한화오션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대우조선 해양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캐나다 총리 방한을 앞두고 이제 캐나다 연방 조달청과 또 군 당국자들이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등을 둘러본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대우조선은 이제 국내 잠수함 시장의 98%를 맡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잠수함,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만든 대표적인 잠수함은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까지 지금 탑재하고 있고요. 세계 최강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 모델은 일본에서 만든 다이게이급 잠수함이 거론됩니다. 기술 수준은 이제 우리와 비슷하거나 조금 앞선 걸로 평가가 되는데 아직까지 수출된 적은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화 오션 출범 이후에 조만간 큰 장이 한번 선다. 잠수함 한일 그 수주전이 펼쳐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K 방산 제조업의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것도 좀 한몫을 할 것 같습니다. 일본과 대등한 경쟁력이라면 좀 외교적인 지원이 뭐 수주에 절실한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방산 수출이라는 게 이게 기술이나 아니면은 그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이제 수요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이 건으로 보면은 캐나다와의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수요국이 처한 외교 안보적 상황과 같이 좀 그 복합적인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방산 세일즈 외교를 비롯해서 이제 그 무기를 팔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주는 기술을 전수해주는 그런 절충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기업도 이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이번에 이제 한화오션의 사회이사로 새로 합류하게 되는 인물 중에 눈길을 끄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조지 프레스콧 부시입니다.
이 부시가 이제 미국 대통령 2명을 배출했던 그 부시 가문의 부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김승현 한화 회장이 한미 교류협회 초대 회장을 맡은 뒤부터 한화 가문과 부시 가문이 뭐 집안끼리 교류할 정도로 가까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지 P 부시는 그러니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 이제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고요.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면서 10년간 미 해군에 복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방위 산업 분야에서 성장을 이제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할 때 힘을 보탤 수 있는 뭐 역량,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을 미리 영입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피 부시가 이제 미국 해군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현재 그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웨인 에어 국방 참모총장, 캐나다 국방의 수장입니다. 이분도 지금 비슷한 시기에 아프간에 복무한 경험이 있고요. 특히 에어 장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아닌 사람 최초로 유엔사 부사령관에 올라서 한국에 복무한 경험도 있거든요. 이제 명예평택 시민으로 이제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특별한 인연들이 얽혀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기업의 실력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이런 특별한 인연까지 더해져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방산인사이드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반등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초 우려됐던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는 해소됐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흐름이 집값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국 미분양 주택이 9만 호 수준이지만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며 단기간에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부동산과 금융시장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분양 주택을 인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없다며 분양 가격을 내리는 등의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의식주 분야의 혁신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소상공인들과 토크쇼를 개최했습니다.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은 이를 위해 올해 400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엔 1,000억 원 이상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1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 분들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여 라이프스타일 혁신 기업으로 기업가로 변화시키겠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지난달 치킨값을 3,000원이나 올린 교촌이 지난 1분기에 광고비를 3배나 늘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히려 제품 개발비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무리한 광고 영업의 결과 치킨값이 올라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치킨업계의 선두를 다투는 교촌치킨이 치킨 한 마리 메뉴 가격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건 지난달 3일. 가장 많이 팔리는 허니콤보는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제일 저렴한 오리지널 한 마리는 16,000원에서 1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집에서 허니콤보 한 마리를 배달시켜 먹을 경우 배달비를 더하면 이제는 3만 원 가까이 내야 하는 겁니다. 교촌은 당시 가격 인상에 대해 임차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용 상승과 원자재 가격이 올라 가맹점 영업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교촌치킨 운용사 교촌 F&B의 지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 32% 줄었고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도 1.7%포인트 줄었습니다. 영업 실적만 놓고 보면 판매가 부진했고 또 영업비용이 늘어 가격을 올렸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통상 1분기는 광고 선전비 지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올해 1분기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1분기 교촌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4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또 광고비 증액과 함께 임직원 복리후생비도 전년 동기 대비 2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신제품 개발 등에 투입되는 대표적인 항목인 경상 연구개발비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각에선 교촌이 메뉴 차별화를 위한 노력보단
광고를 통한 손쉬운 영업에만 치중했다는 비판과 함께 광고비 상승이 다른 치킨 회사보다 한 발 앞서 치킨값을 올린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자기들이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줄지 않으니까 계속 가격을 올리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거고, 본인들의 광고비라든지 기타 부대 비용을 올린 것을, 가격을 올린 걸 가지고 소비자로부터 이제 가격을 전가하는 거죠. 이에 교촌 측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소비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를 늘린 것이라 가격 인상과는 무관하다며, 가격 인상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유성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와 증시,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이슈들 키워드로 살펴보죠.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첫 번째 이슈로는 요즘 미국에서 대기업들의 M&A 열풍이 불고 있다죠. 맞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먼저 주요 기업들의 인수 소식들부터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보겠습니다. 간밤 EU 집행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인수는 690억 달러 규모로 최종 합병 시 우리 돈으로 92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이 성사될 전망입니다. EU 집행위는 이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연 라이센스 협약을 수정하겠다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승인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걸림돌로 여겨졌던 반독점 우려를 이 제안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지, 블리자드가 마이크로소프트 산하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완전히 인수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서 쉽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예. EU의 승인 외에도 미국과 영국의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로 이 게임 시장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지난달에는 영국의 반독점 규제기관 경쟁시장청이 인수를 반대하면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소송은 오는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편 영국 규제당국의 반대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가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이것이 이기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지금까지 영국 규제당국의 결정에 항소한 기업은 많았지만 네. 승소한 기업은 아직 한 곳도 없었습니다. 네, 일단 뭐 승소를 하게 되면 기록이 생기는 거겠지만 깨기는 또 쉽지 않은 만큼 연말까지는 쭉 지켜볼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기업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을까요? 최근 금 가격이 이 증시 불안 속에 여러 매수세가 몰리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살펴볼 기업은 미국 금광업체의 인수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금광업체인 뉴몬트가 호주의 금광업체 뉴크레스트를 175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 23조 4천억 원 규모로 이는 광업 사상 최대 규모 인수 소식인데요. 전문가들은 뉴몬트가 이번 인수를 통해서 세계 최대 금광업체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핵심 관물로 꼽히는 구리의 연간 생산량도 급증하게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뉴크레스트가 보유한 구리 매장량은 500억 파운드에 달합니다. 앞서 뉴몬트는 지난 2월에도 뉴크레스트의 인수를 제안했었지만 제시한 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거부당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금액을 올리면서 최종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당연히 뭐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 굳건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겠지만 이미 뉴몬트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합병을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월가 전문가들은 뉴몬트가 이 금광을 대량으로 확보하면서 규모의 견제를 실현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생산량 증가로 비용을 절감하겠다라는 건데요. 채굴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과거에 비해 금 채굴 난이도가 올라갔고 비용이 급증하면서 갈수록 금광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금광업체인 뉴몬트마저 지난 10년 동안 금 생산 정체기를 겪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뉴몬트는 이 인수 소식을 통해서 성명을 통해서 뉴크레스트 인수로 매년 5억 달러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2년간 최소 20억 달러의 현금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게임 업계 그리고 금광 업계의 큼직한 이슈들 살펴봤는데
있는데 반도체 기업 간에도 인수 소식이 좀 이슈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2위 업체인 일본의 이 키옥시아와 4위 업체인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합병 지분 중 43%를 키옥시아가 그리고 37%를 웨스턴 디지털이 갖고 나머지 지분을 기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또 세부 조정 사항도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2위와 4위가 합병하는 영향력도 좀 크게 확대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업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왜 인수를 하려는지는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합병에 나서는 이유는 또 여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이 양사 모두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재고 누적과 가격 하락으로 갈수록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합병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외신들은 두 기업이 이 낸드 플래시 사업을 합치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은 경쟁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로 합병이 성사될 경우 점유율은 낸드 플래시 시장의 3분의 1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업계 1위인 이 삼성전자와 어깨를 견질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반도체 시장이 대외적으로 민감한 만큼 양사가 인수에 합의하더라도 앞서 설명해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인수건처럼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이 주요국들의 반독점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양사가 중국 당국의 합병 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향후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살펴봐야 할 단계라든지 이슈가 있는 뭐 부분들이니까 네. 연말까지는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최근에 월가 큰손들이 은행주를 뭐 다시 사모으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투자의 규제 이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1분기에 미국 대형은행 캐피탈원의 지분을 9억 5천만 달러어치를 새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피탈원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둔 금융지주회사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최근 은행 리스크 속에서도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다만 캐피탈원 매입을 지시한 사람이 버핏 회장 본인인지 아니면 버핏 회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토드 콤스나 테드 워슬러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두 사람은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 매입 소식에 캐피탈원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6%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분을 정리한 은행주도 있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뉴욕 멜론은행과 US 뱅코프의 자녀 지분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최근 발언을 보면은 미국 은행권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보긴 하던데 이번 매입이 누구의 의사인지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외에도 은행주를 매입한 큰 손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면서 스타 매니저 반열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인데요. 사이언 자산운용의 마이클 버리 CEO가 지역은행 관련주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올해 1분기에 캐피탈원, 또 웨스턴 얼라이언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를 비롯해서 지역은행주를 대거 매입했다라면서 은행 위기가 급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간밤 공개된 마이클 버리의 1분기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봤는데요. 지역은행 주가 새로 편입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와 캐피탈원을 각각 770만 달러, 720만 달러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최근 급락세를 보였던 패그웨스트 뱅코프와 웨스턴 얼레이언스 뱅코프도 각각 110만 달러, 340만 달러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 소식에 간밤 두 은행주는 각각 17%, 11%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이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웨스트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12억 원에 달하는 분양가에도 1순위에서 청약이 끝난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가 화제입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아직까지 개발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양현주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들어서는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현장. 후분양 단지로 내년 4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용 5구제곱미터와 8사제곱미터 최고 분양가가 각각 10억 원, 12억 원을 넘어서면서 고분양가 논란에 휘말린 곳입니다. 서울의 새 아파트보다 가격이 비싼 만큼 청약에 실패할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을 깨고 평균 경쟁률 4대 1을 기록하며 선방했습니다.
의회의 결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해 직접 가서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앞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어서면서 서울보다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곳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흥행을 이끌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연 이곳의 청약 흥행,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건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흥행의 첫 번째 이유로 꼽히는 건 자족 도시인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각종 개발 호재입니다. 문제는 가장 큰 호재인 자족 도시의 경우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점입니다. 입주 이후 최소 5년의 공백 기간이 생기는 건데 해당 기간을 버티기엔 주변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비가 되지 않아 아직 논밭이 많고 각종 문화시설을 즐기려면 인근 기흥역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 마을 안에서 자체 인프라는 어느 정도 생기겠지만 사람이 뭐 배달만 해서 뭐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대형 마트나 재료를 살 마트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는 거는 어쨌든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인프라가 요거 생기면 얼마나 늘릴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또 다른 흥행 요인으로 꼽히는 수도권 광역철도 GTX A 노선도 살펴봤습니다. 네, 단지와 가장 가까운 인근 구성역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인지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탄천을 지나 횡단보도를 2개 건너면 단지에 도착합니다. 네, 구성역에서 이곳까지 12분가량 걸립니다. 내년 개통되는 GTX A도 비슷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초역세권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청약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계약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층과 동마다 가격이 촘촘하게 형성돼 있어 같은 타입이라도 최대 4억 원가량 가격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비교적 높은 분양가로 당첨된 청약자들의 실수요가 얼마나 될지 관건입니다. 계약은 안 될 거로 봐. 왜냐면 투자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다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약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잖아. 70%? 80%? 실제로 계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붙는 웃돈인 초피를 문의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 시세가 5억 원 정도 높아 아직까지 매수 문의는 잠잠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물결이 작년한테 오를 거다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는 이제 못하겠고 초피 전에 파시는 분들, 초피에 파시는 분들 꽤 계세요. 피 파는 데 뭐 처음이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청약 흥행이 시장 반등의 신호로 보긴 아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통장에 좀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긴 했거든요. 지금 3, 4, 5월 사이에 분양 물량이 아직 많지는 않았거든요. 전반적인 완전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를 것 같고. 서울에서 시작된 청약 온기가 경기도를 거쳐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 지방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영화를 선택할 때 리뷰부터 본다. 아니면 나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다. 같은 질문을 놓고서도 대답은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투자 스타일로 반영됩니다. 하나은행은 공격 투자형, 안정 추구형과 같은 기존 투자 성향에 더해 MBTI 형태의 투자 DNA로 고객 스타일을 분류합니다. 초개인화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AI 프라이뱅커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자산별 최적의 투자 비중을 제시합니다. 아이웰스는 하나은행이 가지고 있는 2천만 명 이상의 고객들의 각종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똑같은 상품에 투자했더라도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투자 포트폴리오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제시하는 자산군은 주식과 채권, 예적금, 원자재 등으로 타행에 비해 범위가 더 넓고
추천 상품 역시 펀드에서 예적금, ELF 등으로 과거에 비해 더 확대됐습니다. AI를 활용한 주가지수 예측도 가능한데 1년 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줄 투자처로 국내 주식을 꼽습니다. 5월 주식 시황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보니 조정. 이처럼 AI가 금융정보 제공을 넘어 정교한 자산관리, 자문까지 할 수 있는 건 하나은행이 일찌감치 그룹 주도 하에 AI 연구 조직을 따로 두고 자체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기 때문입니다. 은행 내에 AI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금융그룹 내에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이라고 하는 AI를 연구하는 기술연구 조직이 있습니다. 60여 명의 연구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은행은 융합기술원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 예측성과 맞춤 설계의 질을 한층 더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보안 강화는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개인정보라던가 금융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는 기본, 여기에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더해야 하는 디지털 금융 4.0 시대. 하나은행은 안정적인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차세대 전산개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데 이르면 내년 2월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여전히 직원들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내 대출 규모가 가장 많은 한국전력의 경우 총 대출 규모는 496억 6,500만 원으로 대출 금리는 연 2.5에서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만 33조 원 규모의 적자를 낸 한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한전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뿐만 아니라 한전의 자회사를 비롯해 에너지 공기업들이 모두 사내 대출 규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정년을 연장한 임금 피크제라도 임금 삭감폭이 크면 무효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정년형 임금 피크제는 기업의 패소 사례가 없어 기업들이 무풍지대로 여겼던 만큼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임금 피크제 시행으로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났음에도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로 임금 삭감률이 높은 기업들을 상대로 한 임금 피크제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